월남 패망 후 공산정권을 피해 고국을 탈출한 월남인들을 우리는 이렇게 부른다. 끝이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 속으로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맡긴 채 살아남기 위해 고국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 106만여 명의 월남인들이 금방이라도 침몰할 듯한 배의 운명을 맡긴 채 공산화된 조국을 떠나야만 했다. 월남은 우리와 너무나 닮은 역사와 모습을 가졌었다. 1954년 7월 21일 프랑스가 물러가면서 제네바 협정에 따라 북위 17도선이 남해는 자유월남이, 그리고 이북에는 공산정권인 월맹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1960년 12월 공산월맹의 지원으로 월남 내 공산조직인 월남민족자유전선이 설립되어 월남 정부의 전면적인 공세를 취하면서 월남전이 시작됐다. 신생 독립국 월남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한 미국은 1964년 이후 연간 500억 달러를 퍼부으며 53만여 명을 파며 전사자 58,256명, 부상자 20만 명이라는 피해를 입게 된다. 그리고 그 끝이 보이지 않은 전쟁에서 발을 빼기 위해 1968년 5월 10일 파리에서 월맹과 비밀리에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당시 오랜 기간의 전쟁으로 인해 매년 100만 톤의 식량을 비롯한 극심한 물자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끝까지 대남적화 공세를 멈추지 않았던 월맹이 평화협상에 나선 목적은 침략군을 몰아내고 민중봉기를 통해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남반부에 세우고 무력으로 남반부를 해방시켜 적화 통일을 달성한다는 것이었다. 공산당 측에서 협상을 제의하지 해서 뭐 하는데 그게 결국 미국을 내쫓겠어 한 거거든요. 미국을 내쫓으면 공산화시킬 수 있다. 평화회담 하기 전에도 할 때도 한 다음에도 무력 남침 공산화라는 그 전략은 변함이 없었거든요. 겉으로는 변한 거 했죠. 근데 그걸 쏘봤죠. 그래서 월남은 많은 거죠. 월남의 정치 상황은 이러한 월맹의 치밀함과는 대조적이었다. 전쟁이 치열했던 1967년 9월 3일 치러진 월남 대통령 선거에는 무려 11명의 입후보자가 난립했다. 이 선거에서 패한 야당 지도자 쭝딘주 변호사는 외세 패축 및 우리 민족 길이를 내세우며 동족 살상, 월맹에 대한 폭격 중지, 미군 철수, 조속한 남북평화회담 개최 등을 주장했고, 이 같은 발언은 미국과 월남 국민들의 반전 여론을 자극했다. 우리끼리 싸움을 해서 말이야. 더구나 애국군이 불러와서 그냥 여기 왜 그냥 피가 다가 되겠으니 말이야. 얼마나 슬퍼하시겠는가 말이야. 안 된다. 내가 다 전쟁 같으면 내가 평화 협정을 맺어가지고 말이야. 평화적으로 남북 통일 하나가 되겠다. 우리는 한민족이다. 이렇게 자꾸 그게 공하는 당원이 얘기야. 근데 그게 몰랐죠. 파리에서의 비밀 협상 진행이 알려진 후 월남 내부에서는 국론이 두 갈래로 갈라졌다. 강력한 반공 정책을 주장하는 여당과 월맹과의 화해 정책을 들고 나와 월남 정부의 평화 협상 참여를 촉구한 야당. 결국 1973년 1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5년여 협상 끝에 월맹에 40억 달러 원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중국 등 12개국이 참여한 파리평화협정이 체결됐다. 그리고 월맹의 심리전, 월남 내 사회 불안, 미국 내 반전 분위기 등에 시달리던 미군은 월남 야당의 철군 주장을 빌미로 1973년 3월 전면 철수하게 된다. 예, 미국이 발표한 근본적인 원인은요. 미국 대사관 점령당하니 말이야. 앞으로 이거 안만 싸워도 끝이 안 나겠구나 말이야. 안 되겠다. 그걸 갖다가 걔들이 달성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내쫓기 위해서 한 거죠. 뭐 결정 타결받았는데 공산적으로는. 근데 그건 전부 그냥 뭐 예면하고 그냥 신문에서 말이죠. 멋있다고 저 대사관 점령당했다거나 멋있다니까 정말 이쪽이 사실은 크게 이기고 13만의 군사 중 9만 명 이상을 잃은 채 미군의 공격을 피해 산악지역으로 피했던 월맹군. 하지만 미군은 월맹군을 완전 섬멸하지 못한 채 반전 여론에 의해 철수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장비도 훨씬 우월한 적을 대면해 무찌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떤 면이든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려 했죠.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 전선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철수 당시 미국은 월남과 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월맹이 평화협정을 파기하면 즉각 해군 및 공군력을 동원하여 월맹에 대한 폭격을 재개하고 월남 지상군을 지원키로 굳게 약속했다. 더불어 주월 미군이 철수하면서 그동안 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전차와 장갑차 400대, 항공기 700대 등 10억 달러 이상의 각종 최신 무기까지도 모두 월남에 양도함으로써 그 무렵 월남의 공군력은 전 세계에서 4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당시 남북의 경제력 차이와 미군의 철저한 유사시 지원 약속은 주월 미군이 철수하더라도 휴전 체제가 최소한 10년은 갈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에 충분했다. 전 얘기를 내가 티오를 만났어요. 티오 만나가지고 미국이 나간 다음에 티오 나랑 같이 하니까 지금 이북은 말이야. 이북선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북선 전쟁할 능력이 없다. 이 얘기를 해요. 너무 가난해서 지금 군인도 지금 밥을 두 끼를 못 먹는다. 그래서 주로 소금을 반찬을 먹는다. 근데 지금 미국서 지금 뭐냐면, 40억 달러의 원조사가 되어 있다. 아마 하여간 앞으로 한 10년 동안 적돈 저기 나오지 못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 빨리 우리 석유가 나왔거든요. 석유도 혈구해서 말이야. 우린 지금 이북 격차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면 이북도 발전하지만. 그리고선 남쪽에선 평화적으로, 파리에서 평화적으로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성립이 되어 있거든. 그냥 그렇게 되는 걸 알고선 파리에서 그 회담 계속해. 그 소유를 하고 있어요. 이 같은 믿음은 월남 지도부와 국민들이 월맹을 과소평가하고 총체적 안보 불감증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신부, 승려, 언론인, 학생 등 좌익 인사들은 이 같은 분위기를 이용해 기후 정권 타도를 외치며 반정부 시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민중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또한 월남 정부와 월남군 총사령부에서 이루어지는 극비 회의 내용이 단 하루 후면 반정부 게릴라 단체인 베트남 임시혁명정부 청사에 보고될 정도로 기후 정권의 핵심부까지 많은 공산 간첩이 침투해 있었다고 한다. 1967년 대선에서 차점으로 낙선한 중진주를 비롯해 당시 모범적인 보지사로 평판에 자자했던 녹다우와 대통령 비서실장, 월남 해방 당시 4.20 경찰장관이었던 창반만, 대통령궁을 폭격한 월남 공군대위 구엔타인충 등 많은 정치인과 관료, 군인, 언론인, 종교인들이 공산 간첩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월맹의 치밀한 정보 수집과는 대조적으로 월남의 대공정보력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우리는 제복을 입은 운전사가 모는 메르세데스 자동차를 타고 부유한 자본주의자 행세를 하면서 드러내놓고 왕래하며 상황을 염탐했습니다. 혹시라도 계획을 수정해야 할 상황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한 일이었죠. 쿠데타 정권 들어와 또 바꿨는데 또 바꾸고. 이렇게 했다가 정보기관이 말이죠. 거기에 아주 완전히 그냥 그 무력화돼서 말이죠. 이렇게 이북의 정보가 비리는 많은데 하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월남 내 우익들이 우리가 절대 다수이므로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에 젖어 있을 때 공산 세력들은 자신들이 장악한 수십 개의 언론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유언 비어를 유포하고 우익 인사들을 무식한 전쟁광으로 매도하는 한편 수상후보 웬반홍, 사이공대학 총학생회장 등 수백 명 이상의 지도자급 반공 애국 인사들을 무자비하게 암살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인, 중산층, 언론인 등 다수의 우익들은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결국 소수의 조직화된 좌익들의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1975년 3월 10일 월맹은 파리 평화협정을 파기하고 월남에 이미 오래전부터 침투했던 간첩을 이용 주민들을 선동하는 동시에 18개 사단이 총공세를 감행했다. 그러나 즉각 정쟁을 중지하고 일치단결하여 침략군을 무찌르고 자유월남을 지키자는 티우 대통령의 호소를 외면하고 잔혹한 신부와 야당 지도자들은 정부를 비난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분열과 총체적 부패 그리고 의욕 상실에 빠져있던 월남에게는 이미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의지가 남아있지 않았다. 군사, 경제력 및 인구 등 모든 면에서 월맹을 압도했던 자유월남은 결국 월맹의 총공세 이후 50여일 만인 4월 30일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렸다. 사이공 함락 후 월남의 군인과 경찰은 수용소로 보내졌고 공무원과 지도청 인사, 언론인, 정치인은 물론 반정부 반체제 운동을 벌이며 월남 패망에 앞장섰던 짜누탄 신부 등 종교인, 교수, 학생 및 통일운동가까지 체포돼 수용소로 보내졌고 대부분 처형되는 등 수백만 명이 처형 학살됐다. 베트콩으로 활동한 월남인들은 모두 숙청되었고 일부는 재교육 수용소에 월남인 적들과 함께 수용해 제거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월남 패망에 앞장섰던 인사들까지 처형된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던 인간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똑같은 짓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런 일이 뜻밖이라고 생각하냐고요? 강압적인 전체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정도의 일에 그리 놀라지 않습니다. 동양의 흑진주, 제2의 파리로 불렸던 아름다운 항구도시 사이공. 하지만 함락 이후 사이공은 피와 파편이 즐비한 죽음의 도시가 되었다. 총구 앞에서 목숨을 구하는 자들의 절규. 스스로를 지킬 줄 몰랐던 국민들은 너무도 처절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렇게 월남이 월맹에 의해 유린될 때 평화협정 서명국들은 월남 국민들의 절규에 침묵으로 대답했다. 결국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는 월남 국민들에게 평화협정과 방위조약은 단순한 휴지조각일 뿐이었다. 공산화 후 1980년 중반까지 계속 이어진 보트피플들의 월남 탈출. 이들 중 11만 명이 배가 전복돼 익사하거나 해적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 보트에 몸을 싣고 망망대해에서 죽음을 기다려야 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런 보트피플을 외면하라는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그들을 구하고 자신은 이 일로 인해 회사를 떠나야 했던 전재용 선장. 19년 만에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한국인 선장을 찾은 월남 난민들의 만남은 세계인들에게 잊혀졌던 월남의 비극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